또 사람들이 또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네, 인프라가 네. 좋아진다고 하면 네. 못 올라갈 이유는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 없잖아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공공 인프라가 가장 많이 증가할 구가 어디냐? 서울 25개 구 중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지금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번 조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좀 변화 사항이 좀 많았잖아요. 뭐 금리도 조금 변동이 있었고, 또 뭐 토제가 또 풀렸다가 지정이 됐다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대출 규제 부분도 있고, 혹시 지금까지 2015년도에 했던 상황을 조금 뭐 키워드 뭐 한 두세 개로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올해 키워드는 저는 뭐 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3개인데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예. 네, 금리가 이제 주요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입주 물량. 아. 네, 세 번째는 정부가 바뀌면은 새 정부의 이제 정부 정책. 방향, 그 키가 어디로 갈 거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가 올해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중요하지 세 번째가 중요하지는 않다. 아, 제가 방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바로 딱 답을 주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1, 2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아, 중요하죠. 네, 3번은 옵션일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3번은 뭐 그렇게 큰 뭐 규제를 세게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줄고 심리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고 또 입주 물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줄어드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규제만 가지고서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기능은 두 가지로 봅니다. 크게. 그래서 금리와 공급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지방은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요. 왜?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근데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체가 안 되니까. 지방은 사실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지방은 뭐 일단은 빈집도 많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미분양은 많고 자, 이런 가운데서 지방의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지방 가격도 상승할 거다. 자, 이런 견해는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거시적인 그 생각에 있어서 키워드 3가지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역시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은 이게 간결한 것 같아요. 이거 1순위, 2순위, 요거 그냥 옵션 딱. 감사합니다. 더 많은 팩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대중들이 바라보는 매체는 뉴스거든요. 역시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뉴스는 팩트를 가지고서 뭐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팩트는 후행 지표예요. 실거래된 거래량, 거래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시장과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접하는 언론하고 이런 디스크레펀시가 이제 심한 거죠. 이 괴리가.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우리가 뉴스를 토대로 해서 뉴스만 보고 모바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장이라는 거, 현장 탐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현장에 가서 가격 확인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보지 않으면은 내 집 마련 시기를 계속 놓치는 거죠. 한 달 전 가격 생각하면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 라고 하면 못 사는 거죠. 요즘 또 신문을 또 잘 안 보니까 쉽게 그냥 답만 얘기해줘 유튜브로 또 들어가거든요. 유튜브 들어간 순간 이때부터는 팩트 99%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90%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의 한 80%가 하락한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시장을 정말 본인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장에,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에 분위기 자체를 이런 이제 인터넷상으로 확인하지 말고 가서 확인해라. 가서. 네. 저는 그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가면 느낌이 바로 오죠, 사실. 네. 느낌이 바로 오죠. 특히 변화사항이 있는 경우는 느낌이 바로 오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 벌써 이제 5월이 됐거든요. 좀 있으면 뭐 대선이 있고 6월 되고 이제 상반기 다 지나가거든요.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맞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최근 한 6개월, 좀 길게는 한 최근 1년? 그동안 사실 시대 변화는 꽤 컸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네. 앞에서도 뭐 네. 얘기했듯이 네. 이게 이제 금리가 지금 네. 올해 그 금리 예상을 네. 세계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 피치에서 올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로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1분기 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잖아요. 이런 네.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이제 금통위가 5월에도 열리는데 네. 아마도 뭐 많은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정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금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금리가 사실은 주요한 변수다. 금리가 연초부터 이제 내리는 분위기, 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뭐 피치가 전망한 대로 네. 2%의 벽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부동산 아파트 매매 거래 지수를 보면은 2014년 11월부터 네. 금리가 2%대가 무너져서 그게 2022년 7월까지 그래서 이 곡선이 우상향 방향으로 돼 있고 네. 그때 우리나라 금리는 2% 미만이었다. 기준금리가. 그래서 금리가 주요 지역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네. 가장 큰 역할을 가격의 네. 변동성의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공급이 지속적으로 됐다라고 하면 지방은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거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금리의 변동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다.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서 중요한 요인은 금리였고 앞으로도 사실 중요한 요인은 1순위가 금리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부연을 하자라고 하면 이제 통화량. 통화량이 IMF 때가 우리나라 지금 M2 우리가 이제 통한 M1, M2, M3 분원 통화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M2로 얘기하거든요. 네. M2는 2년 미만 정기예금, MMF, CD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빼서 언제든지 뭐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IMF 때 600조였는데 지난해 이제 이게 4,100조 원이에요. 근데 올해만 3월 현재 36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늘어난다는 거는 실물자산 가격을 이제 밀어 올린다는 거잖아요. 밀어 올린. 작년에 명목 GDP 성장률이 6.2%였고 실질 GDP가 2%였잖아요. 4.2 갭이 있잖아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화폐 가치는 이만큼 떨어지고 실물자산 가치는 이제 올라간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상반기에 이렇게 이제 상급지 중심으로 물론 토지의 영향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영향도 있었지만, 영향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런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돈이 조금 늘어났고, 이런 과정에서 상급지 중심으로 시장은 많이 가격은 우상향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서울은 이제 좀 다 오른 걸 알긴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수도권 전역으로 좀 퍼질 것이냐, 그리고 또 지방에도 또 똘똘한 어떤 그런 도시들에서는 상승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거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양극화에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앞으로 양극화는 네. 더 커지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상위 소득분이 상위 20%, 하위 20%, 네. 소득 격차는 2020년 기준인가 그럴 거예요. 신한은행에서 발표한. 그게 뭐 4.5배에서 코로나 이후 지표를 보니까 5.8배 정도로 됐는데, 자산 격차 있죠. 소득은 격차. 매달 이제 들어오는 거. 네. 자산 격차는 코로나 이전이 150배였는데 코로나 이후가 280배로 이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도 강남, 강북, 네. 또 서울과 수도권, 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이게 극복하기가 이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양극화가 뭐 어느 정부든 숙제가 되지 않을까. 네, 양극화 이 해소 문제가. 네. 이 현상은 어쩔 수 없는데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은 좀 정부가 필요하다. 네, 필요해 보이죠. 네. 네, 불가피할 것 같긴 하네요. 언제 양극화가 과연 없었던 시기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뭐 일자리가 일단은 늘어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구도 증가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공공 인프라가 잘, 또 주변에 증가해야 되겠죠. 이런 어떤 이제 삼박자가 갖춰지지 않는 한, 네. 지역별 양극화 해소는 뭐 쉽지 않죠. 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 좋은 기업들이 뭐 테슬라나 뭐 이런 기업들이 뭐 텍사스로 이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도시가 또 성장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한국에는 좀 그런 기회는 좀 없을까요? 그게 이제 정부의 이제 어떤 정책으로 기업들을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세금이겠죠. 세금을 법인세를 뭐 10년 동안, 네. 20년 동안 네. 뭐 면제시켜 주겠다. 뭐 그런 뭐 어떤 유인책이 없으면은 그 지역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건 정책적으로 힘이 필요할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방 이야기 나왔는데, 요즘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가 또 들썩거린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뭐 물건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세종은 그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그건 맞죠. 네,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행정수도 이전, 네. 이 바람으로 3월 거래량 보면 1,100여 건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 그 중에 한 600여 건이 전월 대비 상승 거래가 된 거래 건수예요. 네. 그럼 올랐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전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지금 뭐 세종에 거주하시는 뭐 공무원들 보면은 서울에 주말에 부부로 이렇게 사시는 상당히 있고, 있죠. 아이들 교육은 또 서울에서 시키는 분들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에 투자 목적으로 뭐 거기에다가 뭐 아파트를 사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물론 사셔도 되는데,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나는 세종으로 미리 가 있겠다.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금액도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실거주자분들이 내집만 하는 건 참 괜찮은데, 그 전국 그 많은 지역 중에서 그 정치적 호재 그거 하나를 보고 미리 가는 것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네, 아마 기회비용 감안하면은 서울에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뭐 세종이 절대 못 올라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또 다른 곳 대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관심 있는 게, 올랐지만 서울에 제일 관심이 많긴 하더라고요.
대선 이후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흐름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뭐 금리는 이미 이제 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네. 상태고 네. 그렇다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공급을 2만 호, 3만 호, 뭐 5만 호, 10만 호 이렇게 하지도 못하 이런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급이라는 게 신규도 공급이지만 기존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이게 공급이거든요. 네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도 이게 공급인데 매물이 많으면은 네. 가격은 떨어지게 네. 좀 하락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양도세겠죠. 네. 예, 세금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는 공급과 금리와 공급과 금리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큰 요소거든요. 네. 그렇더라고 하면 공급을 통해서 거래량을 증가하게 이 매물을 좀 증가시켜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려면은 세제 혜택 뭐 그런 규제 완화 정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라면 가격 안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면 뭐 양도세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조금 주면 오히려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 뭐 나오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진짜 일반 과세도 우리가 40%가 넘잖아요. 이거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죠. 네. 지금도 사실은 유예를 조금 해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혜택이 필요하다. 이거가 좀 비싸죠. 아, 네. 양도세 없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긴 하죠. 이제, 네. 이제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뭐 100억 이하까지는 없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네.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100억 넘는 아파트가 일부만 있지 그렇게 많은 데는 없지 않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 정말 일부 단지에 그건 맞죠. 한정돼 0.01%.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그러면은 매물이 좀 자유롭게 지금 현재 매물이 동맥경화에 걸려 있잖아요.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뭐 대중적인 아파트 10억에서 15억짜리 사가지고 최근 2년 전에 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5억 10억이 올랐다. 그 사람은 절대 안 팔 것 같아요. 못 팔 것 같아요. 못 팔죠. 팔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게끔 이게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필요해 보이다. 그러면은 시장 안정에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 경제 원리로 이렇게 정책이 시행될 때 가격은 좀 안정된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어쨌든 지금 최근에 흘러왔던 흐름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큰 이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그 말씀이네요. 근데 사실 그 지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똘똘한 채 급지 중심으로 좋은 것부터 올라가는 그 흐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흐름이 계속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야, 그러면 딱 시청자분들이 그거 물어볼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저희 막 노원구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못 올랐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는 낙수 효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집값이라는 게 집값 아파트 자체만 가지고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고 어떤 교육 환경이 형성돼 있고 일자리로 가는데 직장으로 가는데 교통 환경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뭐 노원구에 짓는 아파트는 뭐 철사로 짓고 똑같이 짓지. 강남은 뭐 철근으로 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년 이내에 공공인프라가 가장 많이 증가할 구가 어디냐? 서울 25개 구 중에서. 그게 바로 노원구라는 거죠. 노원구를 보면은 동북선이 이제 개통 예정이 있고, 지하철 들어가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예정이 돼 있고, GTX C가 뭐 창동은 뭐 도봉구지만 광운대역 두 군데 들어가고 두 군데 들어가면은 또 이제 삼성역으로 오는데 이제 빨라지고 뭐 자리에 앉으면 못 내려요. 이제 금방 오니까 10분 내 10분도 안 걸리죠.
거기에다가 이제 도봉면허시험장, 그 철도정비청, 노원구청 앞에 거기에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를 네. 만든다고 하고, 또 거기에 일부 서울대 병원이 들어가려고 MOU까지 체결한 상태인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공공인프라는 확실하게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죠. 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지금 차를 가지고 출퇴근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20분 이내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가용 출근이. 네. 뭐 GTX만 타면 이제 10분 이내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집값은 틀려지는, 물론 재건축에 따르는 추가 부담금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감안했을 때 네. 뭐 이런 지역에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저는 서울에서 5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나요? 이게 또 앞에 얘기했던 거랑 이게 또 탁 싱크가 되네. 네? 그러니까 뭐 마포구, 뭐 성동구, 강남 이런 데는 많이 올랐지만 노원구는 이제 안 올랐으니까 절대 못 올라가 아니라 또 사람들이 또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기긴 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네, 인프라가 네. 좋아진다고 하면 네. 못 올라갈 이유는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 없잖아요. 예. 그런 인프라가 증가하게 되면은 네. 또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바이오 클러스터가 드러나고 서울대병원이 노원 서울대병원이 정말 예정대로 착공이 돼서 준공해서 개원을 하게 된다라고, 그 지역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좋아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 저는 노원을 개포동 부른 것처럼 보여져요. 개포동이 강남의 베드타운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노원도 서울의 베드타운 중에 한 군데예요. 그건 맞죠. 예, 그렇게 공공인프라가 증가가 된, 지금도 4호선, 7호선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더 빨리 이제 강남으로 이제 출근시켜주겠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장은 길러지잖아요. 다만 이 지역 단점이 이제 대지 지분이 조금 작아서 재건축할 때 네. 추가 부담금이 이제 온전히 조금 많은데, 그거 주변 지역 시세 감안하면은, 공사비 감안하면 그거 감수하고라도 네.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야, 생각을 조금 달리 하니까 매력적인 지역을 보이기도 하네요. 야, 진짜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서울에 아니, 있다고 어디 가서 팍 바꿔버리면 어디 가서 삽니까? 그 금액으로? 그러니까 다들 그거 곱하기 2로 해서 비싼 데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개 은행 사거리는 학원가잖아요. 그렇죠. 학원이 260개가 몰려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중개 주공 5단지가 그게 5억이 안 돼요. 전세 1억 4, 5천 끼면은 네네. 2, 3억이면 살 수 있어요. 네. 그걸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거 당연 사라는 게 아니라 이제 관점을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잠원동이 지금 메이플자이가 이제 다음 달부터 입주잖아요. 네. 제가 2008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4억 할 때부터. 네, 네. 17평, 한신 10차, 8차. 네. 그게 4억 수준이었어요. 그때부터 얘기했더니 그거 하나 쓰면 지금 50억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 진짜 너무 옛날 이야기 나오니까 그때로 시간을 빨리 돌리고 싶어요. 가이스클로 가고 싶어요. 이제 얘기할 때는 네.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그때는 그랬겠죠. 지금 노원이 그 취급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거 뭐 잠원동의 한신 10차가 그게 용적률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이거 따졌는데 이거 얼마나 계산기 두드리고 따지고 되네 안 되네. 그거는 마이너한 거다는 거죠. 네. 큰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사실 투자 수요보다 내 집 마련 수요가 훨씬 많은데 조금 준비가 되신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도 좀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작은 계획이 서 있으면은 네. 검토가 아니라 사야죠. 행동으로 옮겨야죠. 깔끔하네. 검토만 뭐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야지. 좋은 거 사놓으면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는 이 경기 변동성이라는 것은 날씨 변화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더 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느 경제학자든 맞히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되게 어려워요. 이게 몇 프로 올라간다 이걸 맞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인용해 보면은
지난 2014년 대비 2024년 서울 25개구 아파트 가격이 전부 상승한 걸로 나오잖아요. 네. 예. 이런 걸 봤을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원 얘기가 나 노원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거기 대장주를 사라는 거예요. 예, 대장주. 뭐가 대장주냐? 이거는 공부를 통해서 알자는 거죠. 어디 누가 찍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좀 습득한 다음에 사면은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들죠. 확실하게 또 전망을 또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